소다라고 부르든 탄산음료라고 부르든 전 세계에서 이런 음료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두 국가는 멕시코와 미국입니다. 숫자로 말하자면 평균적으로 매년 멕시코인과 미국인은 1인당 240ml 탄산음료를 630개 소비합니다. 거의 매일 일반 캔 2개를 마시는 셈이에요. 와, 정말 많은 양이네요. 거기에다 이 두 나라에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곱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소비되는 양도 생각해보세요. 네, 수요가 매우 많고 탄산음료 사업은 매우 성공적인 분야입니다. 음료수의 역사는 17세기 프랑스에서 시작됩니다. 1676년 한 회사가 레몬 주스와 꿀을 섞은 물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5년 후 몇몇 사업가들은 이 물에 가스를 채워서 건강한 광천수를 모방할 수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이 음료는 매우 인기가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조업자들은 생강, 레몬, 토닉과 같은 다른 향신료를 첨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청량 음료를 즐기고 있어요. 미국 시장에만 450가지 이상의 탄산음료가 있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탄산음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캔음료와 병음료의 맛이 다르다는 거 아셨나요? 그 이유도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모든 탄산음료에는 3가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물, 설탕, 시럽, 이산화탄소예요. 음료 맛의 차이는 시럽에 있어요. 그 성분과 비율에 달려 있어요. 생산에 사용되는 설탕의 종류는 다양해요. 그중 하나는 과당이에요. 기본적으로 과일 설탕이죠. 많은 채소, 과일, 꿀은 자연적으로 과당을 함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상업적인 사용을 위해 따로 생산되기도 해요. 사탕수수, 사탕무, 옥수수를 재배해서요. 이 식품들은 특히 과당이 풍부해요. 음료에 사용되는 또 하나의 설탕 종류는 자당입니다. 자당은 우리가 흔히 설탕으로 부르는 거예요. 자당은 과당 분자 하나와 포도당 분자 하나로 이루어져요. 시럽을 만들기 위해 제조업체는 그들만이 알고 있는 독특한 비율로 다양한 설탕, 산, 향료, 색소를 혼합합니다. 쉿, 그건 비밀이에요. 일반적으로 설탕은 탄산음료의 약 7에서 12%를 차지합니다. 적은 양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일반 탄산음료 캔에는 설탕이 약 8티스푼 들어있어요. 일반인이 매일 거의 2캔을 마신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하루에 16티스푼의 설탕을 의미해요. 이것은 비만, 충치 등 많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산음료의 가장 큰 문제는 설탕이에요. 요즘은 무설탕 탄산음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달콤한 맛을 낼까요? 인공 감미료예요. 최초의 다이어트 음료는 1950년대에 등장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현재는 훨씬 더 인기가 많아요. 일반 탄산음료만큼 달콤하지만 설탕이나 칼로리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비록 이런 음료에 설탕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강에 좋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음료 만들기로 돌아갈게요. 자, 물, 설탕, 시럽, 약간의 이산화탄소가 필요해요. 탄산음료의 90% 이상이 물이에요. 박테리아와 부유물이 없도록 철저히 정화시켜야 해요. 좋은 물이 성공의 열쇠인데 약간의 박테리아만 있어도 완제품의 맛을 완전히 망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은 정화되고 여과되고 살균되고 염소가 제거됩니다. 그러고 나서 물은 특정한 비율의 시럽과 섞입니다. 오직 제조업체만 알고 있는 비율로요. 자, 여기 음료가 있어요. 하지만 아직 탄산이 없어요. 현재는 그저 달콤한 물이에요. 탄산이 다 빠져나간 김 빠진 탄산음료 맛이에요. 탄산음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산화탄소가 사용됩니다. 이산화탄소는 대기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무색의 가스예요. 제조업자들은 실험실에서 생산된 이산화탄소를 사용해요. 달콤하고 색이 첨가된 물이 탄산수 제조기 안으로 들어가요. 음료에 탄산을 추가해서 거품과 톡 쏘는 맛을 더해주는 가압 탱크죠. 그러고 나서 액체는 캔이나 병에 담깁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 알루미늄 디스크는 캔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캔을 만드는 데 필요한 유일한 재료예요. 알루미늄은 가운데 구멍이 뚫린 2개의 도넛 모양의 원반 사이에 놓입니다. 원통형 펀치가 그것을 누르고 디스크를 작은 컵으로 바꿔요. 이 컵은 필요 이상으로 지름이 조금 커서 작은 크기의 펀치가 다른 모형으로 컵을 눌러요. 이제 컵의 지름이 작아졌고 조금 더 높아졌지만 아직 충분히 높지 않아요.
세 번째 단계에서 또 다른 펀치가 컵을 쇠고리를 통해 밀어 넣으면 컵의 벽이 더욱 얇고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컵 바닥에 돔이 만들어져요. 펀치는 컵을 돔을 만드는 도구 위로 밀어 넣는데 펀치 자체에 매칭되는 움푹 들어간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눌렀을 때 컵의 바닥은 돔처럼 됩니다. 이러한 모양은 캔이 압력에 저항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탄산음료는 탄산 때문에 내압이 심해요. 자, 캔이 준비됐어요. 이제 남은 일은 고르게 다듬고 로고를 인쇄하고 뚜껑을 덮기만 하면 돼요. 플라스틱 병은 페트라고 불리는 플라스틱 조각으로 만들어집니다. 보통 재활용 플라스틱과 섞여 있어요. 이 혼합물은 주입기계로 들어가서 가열되고 플라스틱 조각은 진한 액체로 변해요. 그러고 나서 다른 기계가 이 액체를 냉각 시스템이 장착된 원통 모양의 틀에 밀어 넣으면 즉시 굳어서 형체가 만들어져요. 투명한 플라스틱 튜브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병 모양을 한 틀에 삽입됩니다. 그리고 특수 기계가 튜브를 필요한 모양으로 늘리기 위해 고압으로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그 후 플라스틱은 냉각되고 형태가 굳어져요. 탄산음료는 내부 압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병이 채워지면 내부 액체는 플라스틱을 바깥쪽으로 밀어내고 바닥을 튀어나오게 해서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탄산음료 플라스틱 병 바닥에 5개의 돌기가 있는 거예요. 곡면 플라스틱은 모든 종류의 압력이 더 강하고 거의 변형되지 않아요. 유리병은 천연 원료로 만들어집니다. 주성분은 규사로 혼합물의 70% 이상을 차지해요. 12에서 16%는 소다회예요. 규사를 고르게 녹이는 데 필요해요. 석회석은 혼합물의 약 10%를 차지하고 유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유리병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 장비는 먼저 필요한 모든 원료를 혼합한 다음 혼합물을 1500도의 온도로 가열하고 하루 종일 이 상태로 유지해요. 재료들이 함께 녹으면 끈적끈적한 액체가 돼서 기계 안으로 부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정확한 크기로 절단돼요. 한 조각이 유리병 하나예요. 그런 다음 각 조각은 첫 번째 주형에 들어가 부분적으로 최종 제품의 모양을 갖춘 페리슨으로 바뀝니다. 각각의 페리스는 강철로 만들어진 블로우 몰드로 들어가요. 그곳에서 페리스는 다시 가열되고 장비는 압축된 공기를 내부에 불어넣어 유리를 최종 모양으로 늘립니다. 이제 병이 거의 다 완성됐어요. 병이 불을 통과해서 이동합니다. 기계는 서서히 병을 식혀요. 그러면 사용할 준비가 됐어요. 탄산음료로 채워지기 전에 병을 세척해야 해요. 방금 만들어졌다고 해도요. 커다란 기계가 각각의 병을 잡아서 뒤집고 물로 헹구어냅니다. 그런 다음 병은 채워지기 위해 이동해요. 모든 병들이 완전히 깨끗하고 음료의 맛을 망칠 수 있는 박테리아가 없는지 확인 작업을 마쳤어요. 마지막으로 병은 음료수로 채워지고 마개를 씌우고 가게로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이제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볼까요? 캔 음료수는 왜 병에 든 음료수와 맛이 다를까요? 핵심은 캔과 병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에 있어요. 캔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고 내부가 폴리머 소재로 코팅되어 있어요. 이 코팅이 탄산음료의 향을 흡수하여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맛에 민감해서 캔 음료를 마실 때 금속성 뒷맛을 느낍니다. 그건 음료 맛이 아니라 입술이 캔에 닿아서 느끼는 맛이에요. 만약 금속 맛이 싫다면 캔 음료를 잔에 부어 마시세요. 플라스틱 병에 담겨있는 탄산음료도 맛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문제는 플라스틱이 에탄알이라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병에서 음료로 옮겨져서 맛이 조금씩 변해요. 그래서 원래의 맛에 가장 가까운 탄산음료를 마시고 싶다면 가장 좋은 선택은 유리병에 담긴 음료입니다.